김수영과 박인환은 절친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인환이 김수영의 등단을 도왔다는 등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러나 박인환의 시에 대한 김수영의 평가는 너무나 혹독한 것이어서 두 시인이 이뤘던 교류 관계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수영은 박인환이 세상을 떠날 뒤에도 그의 시에 대한 평가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서 세상에 많은 낭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왜 김수영은 박인환의 사후에까지도 그의 시를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과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 답을 두 시인의 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날 가장 경멸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그처럼 재주가 없고, 그처럼 시인으로서의 소양이 없고, 그처럼 경박하고, 그처럼 값싼 유행의 숭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죽었을 때도 나는 장례식장에 일부러 가지 않았다. 그의 비석을 제막할 때는 망우리 산소에 나간 기억이 있다. 이난, 너는 내 이런 신문기사만큼도 못한 것을 시라고 쓰고 왔다지? 이 유치한 말빨도 쓰지 않는 후기. 어떤 사람들은 너의 목마와 숙녀를 너의 가장 근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눈에는 목마도 숙녀도 낡은 말이다. 내가 이것을 쓰기 20년 전에 벌써 무수히 써먹은 낡은 말들이다. 원정이 다 뭐냐? 베코니아가 다 무엇이며 아포롱이 다 뭐냐? 박인환이 죽은 지 무려 10년도 더 지난 뒤에 김수영이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 김수영은 박인환의 시와 시적 재능에 대해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유행의 숭배자, 신문기사만큼도 못한 것을 시라고 쓰고 갔다지? 이 유치한 등의 문장으로 김수영은 박인환의 시를 경멸합니다. 또한 그처럼 재주가 없고, 그처럼 시인으로서의 소양이 없고, 그처럼 경박하고, 그처럼 값싼 유행의 숭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박인환은 시인도 아니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즉 김수영에 따르면 박인환은 시인도 아니고 그의 시는 경박하고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왜 김수영은 박인환을 시인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시를 경멸할까? 먼저 김수영이 1945년 예술불학과 1949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이 합창해 발표한 공자의 생활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생활란에서 제목 공자의 생활란은 공자적 삶, 즉 공자와 추구한 삶의 방식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자적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려운가? 김수영이 본문으로 설명합니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는 일은 없습니다. 꽃이 피고 수정되어야 열매가 핍니다. 그러나 첫 행은 자연의 이치를 전도를 의미합니다. 즉 자연의 이치마저 뒤집힌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이 또는 시가 줄넘기 장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렵다. 나는 너에게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 형상을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형상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 삶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전, 즉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작전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거나 유행하던 삶의 방식 또는 문예사절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산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전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이 두 행으로 김수영이 공자적 삶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국수를 국수 또는 이태리어로 마카로니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수의 본질은 먹기 쉬운 음식이라는 것이 김수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또한 공자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이 반란성이 되는 세상은 자연의 이치마저 뒤집힌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은 곧 어처구니 없는 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사물의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김수영은 자신의 결심을 밝힙니다. 동무는 사람들 또는 시인을 의미합니다. 바로 보마는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을 보려는 공자적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수영은 자연의 이치마저 뒤집힌 세상과 시의 시대에 반란하는 본질을 보는 공자적인 삶에 시의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진술로 끝냅니다. 자연의 이치마저 뒤집힌 세상에서 삶의 본질, 세상의 본질, 나아가 시의 본질을 보는 공자적 삶을 사는 것에 목숨 걸겠다는 김수영의 세상과 시에 대한 생각과 눈에 박인환은
시인으로서의 소양도 없고 그처럼 경박하고 그처럼 갑상유행의 숭배자로 보인 것입니다. 이는 박인환의 시가 본질을 근거로 하는 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박인환이 죽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직설적인 글을 쓰면서 적어도 10번 아니 100번 이상 박인환의 시집을 읽고 또 읽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만한 준비도 없이 이런 직설적인 글을 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인환의 시를 1000번, 10,000번 읽어도 칭찬할 시가 단 한 편도 없었다는 것일까? 김수영은 정직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김수영은 박인환의 시는 단 한 편의 예외도 없이 신문기사만큼도 못한 유치한 것이라고 확신했던 듯합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옥자락을 이야기한다.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부분입니다.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를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의 목마와 숙녀를 너의 가장 근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눈에는 목마도 숙녀도 낡은 말이다. 내가 이것을 쓰기 20년 전에 벌써 무수히 써먹은 낡은 말들이다. 원정이 다 뭐냐? 베고니아가 다 무엇이며 아포롱이 다 뭐냐? 라고 일관합니다. 이러한 김수영의 직설적 정직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비판은 김수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니었을 것인데 박인환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 때문에 급소를 피해간 것 아닐까? 아니면 김수영의 한계일까? 김수영의 한계일 것입니다. 김수영의 정직하고도 아름다운 한계에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면 박인환을 이처럼 비판한 김수영은 어떤 시를 썼나? 그의 유고작인 풀을 살펴보면서 박인환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수영의 유고작인 풀은 김수영 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은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박정희의 삼성개헌을 포함한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려는 행위와 세력을 의미합니다. 풀이 눕는다는 민주주의가 병들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삼성개헌인 동풍을 포함한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려는 행위와 세력인 바람이 민주주의를 죽여 말살하기 전에 4.19와 같은 혁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김수영은 풀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수영의 세계관이고 신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행,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는 김수영이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박정희의 삼성개헌은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승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가 삼성개헌을 시도하는 이 순간이 근원인 뿌리마저 병들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 4.19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시풀은 공자의 생활론에서 말한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가 바탕이고 동시에 박인환 시에 대한 비판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보름 전에 풀을 완성한 시인 김수영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소설가 이병주가 집까지 타고 가라 했던 운전기사가 딸린 외제차를 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풀을 읽으면서 저는 박인환에 대한 김수영의 비판을 수긍하면서 저 혼자만의 박수를 보냈습니다.